자,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정직하고 또 성실합니다. 공경할 줄도 알죠. 그런 사람이면은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가다가 이렇게 징검다리 중에 이렇게 사이가 좀 많이 벌어진 데가 있으면 거기에 내 힘 닿는 대로 조그만 돌이라도 하나 놔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못 넘어갈 건데 그런 징검다리라도 놔주면은 그 덕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내 힘만으로 삽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때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내 힘만으로 살아갈 때 살아가기가 좋은가요?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꺼이 내가 나의 과오를 고쳐야 되겠다. 선행을 효율적으로 쌓아야 되겠다. 겸손하게 좀 겸손한 덕을 좀 길러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가치관을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가치관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 습관은 그대로 쓰고, 내 습관이 움직이는데 당신의 습관이 거슬리니까 당신의 습관은 좀 고쳐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결투. 힘겨루기. 그래서 패자가 승자의 말을 좀 듣기로 하기. 뭐 이런 이 결론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배와 피지배의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그렇게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 속에 있으면서 승자가 얘기합니다. 봐, 정리가 되니까 좋잖아.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하면은 좋기야 좋죠. 누구만? 승자만. 그리고 승자에게 시간차 부메랑을 던질 준비를 하죠. 패자들은. 배구에서 시간차 공격이라는 게 있듯이, 이게, 바로는 못해도, 시간을 들여서, 이게, 누가 던졌는지 모르는 부메랑이 가서 탁, 이래 때릴 수 있게끔, 네, 원인 규명이 애매한 그런 이제, 그거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운명을 세우는 공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과오를 고치는 방법, 세 번째 선행을 쌓는 방법, 겸손한 덕의 효험, 그리고 정말 겸손했던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겸손하게 행동을 바꾼 다음에 누리게 됐던 여러 가지 이 효과들에 대한 경험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은 뭐 하는 책이냐, 그러면, 명나라 때 복이 없고, 사람이 조금 총명은 했어요.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이 제복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건강복도 그냥 그렇고, 제복도 없고, 관복도 없고, 이런 사람이 평범하거나 아니면 고단한 일생을 살 뻔했던 사람이 여러 가지 운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두 번 배웁니다. 운명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날을 이게 형편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 위에서 한 번은 명리학의 대가를 만나게 됩니다. 명리학의 대가를 만나서 그분이 그러니까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현생에 누리게 될
이 부분을 운명이라 그랬죠. 그 운명의 내용물들을 쭉 해서 이렇게 명리학자가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쭉 듣고는 사는데 기가 막혀요. 어떻게 기가 막히냐. 이분은 20년 동안 명리학자가 일러준 방법대로, 어떻게 몇 살 때는 무슨 일, 몇 살 때는 무슨 일, 이렇게 겪게 될 일들을 쭉 일러줬는데, 20년 동안 1cm도 안 벗어난 거예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보통은 우리는 어디 가서 여기 뭐 누가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봐도 대충 맞기도 하고 대충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자기의 습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이 운명대로 살지 않고 거기에서 조금 더 선하게 살거나 조금 더 못되게 살면서 그 궤도를 이탈하거든. 그런데 이 원효범이라는 분은 그냥 20년을, 그 이후로 20년을 그 궤도를 1cm도 안 벗어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범부로 치면 정말 자기 습관 안에서 철저하게 궤도 이탈 안 하고 간 그 범부 중에는 아주 표준적인 범부죠. 조금 더 악하거나, 하다가도 왜 충동으로 조금 더 악하거나, 또는 마음이 열어지면서 조금 더 선해지거나, 이런 궤도를 탄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운명대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웅곡선사라고 스님을 만납니다. 당시에 고승이죠. 웅곡 법회라고 하는 스님인데, 웅곡 스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 운명, 불교에서 바라보는 과보,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현재 받고 있는 과보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는 그 반성한 방법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분이 제복이 없던 분이 이렇게 제복도 없고 관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건강복도 없었던 사람이 그런 문제가 원만하게 풀리고 좋은 아들도 없고 좀 늦둥이지만 그렇게 그 다음에 명성을,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인생을 잘 산 사람으로 이 중국 역사에서 꽤 알려진 인생을 잘 살기로 이렇게 훌륭하게 살기로 체험평급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자식에게 내가 한 생을 살아보니까 69세가 돼서 이 옛날에 69세면은 꽤 많이 사신 거죠. 그 이후에도 몇 년 더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식에게 유훈으로 남겨줍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서는 이만저만 했고 그럴 때 이런저런 인연으로 해서 가치관을 이렇게 바꾸고 가치관에 의지해서 실천을 했다. 이렇게 실천을 해서 어느 고비에서 어떻게 되고 어느 고비에서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도 쭉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과오를 이렇게 내가 과오를 뉘우치는 방법, 과오를 고친 방법은 이랬고, 또 다른 분이 과오를 고친 방법은 이랬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참고하면서 살았다. 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내가 이런 선행을 쌓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이 선행은 이렇게 쌓았는데 그것은 내가 선행을 쌓는 방법의 참고 대상이었다. 그 다음에 일이 풀리는 사람과 일이 막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재주가 있어도 겸손한 덕이 없는 사람들은 재주가 있어도 인생에서 자꾸 막히더라. 그리고 그 재주가 좋았던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겸손하게 자기의 이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에너지를 전환한 뒤에는 그 막혔던 길들이 툭툭 터지는 사례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쭉 해서 적어서 아들한테
두고두고 이게 참고 삼아 인생 참 지침서를 유훈으로 남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워낙 좋아. 그래서, 그리고 그 집안이 잘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당신들만 보지 말고, 우리도 좀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출판이 돼서, 그 옛날에 출판이라는 건 어려운 얘기거든요. 옛날에 이게 출판 한번 하려고 그러면, 꽤나 아주 엄선해서, 그런데 이 책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출판이 된 책입니다. 자, 여기에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원이죠. 서원 이것은 뭐냐면, 요범사운에 대한, 요범사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처음 시작이 그냥 이렇습니다. 요범사운하고 제1편, 요범사운 이 위에는 이런 제목은 나중에 붙인 거겠죠? 그냥 이렇게 1편, 인명지학,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서원은 뭐냐? 요범사운을 중국의 아주 고승입니다. 전공법사라는 분은. 그분이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이게 서두에 서원처럼, 서론처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요범사운은 16세기 중국에서 원요범. 이 요범이라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그런데 원래는 이름이 원황이라는 분인데 운곡선사를 만나가지고 요범 이렇게 이름을 고쳤어요. 그러면 왜 고쳤느냐? 그 전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범부의 삶의 방식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범부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 요자는 명료하게 이해했다. 이렇게 하는 말도 되고, 범부의 삶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요자는 마칠 요자. 그래서 뭐죠? 범부의 삶을 졸업하고 싶다. 그러니까 범부의 삶을 명료하게 알아차리면서 그 삶의 그 업을 졸업하고 싶다는 서원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자기 호를 요범이라고 정해요. 자, 그러니까 이 요범이라는 이름은, 요범이라는 호는 이게 자기 원력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죠. 우리가 요범이라는 호를 쓰지는 않지만 오늘 이후로 우리 마음에도 이 요범이라는, 우리도 범부를 좀 졸업해보자. 이 범부의 그 특징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범부의 행위, 몸 습관, 말 습관, 마음 습관에서 범부의 특징이 되는 것들을 좀 졸업을 해보자.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같은 원력을 일으킬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요범이라는 이름을 이분만 과거에 살았던 원황이라고 하는 분, 이분만 쓰는 게 이분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지는 이름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범사우는, 그러니까 이 요범사우는 범부를 벗어나기로 몸부림쳤던 이 명나라 때의 어느 훌륭한 분의, 원황이라고 하는 분의 자기 인생 이 감상문이겠죠. 예. 16세기 중국에서 원요범이 아들 원천계,
이 천계라고 하는 그 늦둥이에게 선과 악을 가리고 허물을 고치고 덕이 있고 겸허한 선행을 하여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쓴 글이다. 그러면 나는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이 좋아지기는 바라지만 그렇다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가려내고 그 중에서 이 악으로 향하고 악으로 향했던 또 현재 악으로 향하고 있는 허물을 고치고 선으로 향하고 선을 짓고 있는 덕이 있고 겸허한 선행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내 인생을 개선해 보겠다 이런 생각은 범부는 잘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런 이 궤도에 선과 악을 가리고 허물을 고치고 덕이 있고 겸허한 선행을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인은 왜 우리가 훌륭한 사람, 현인, 현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현성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현인은 부족한 부분이 없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 알아차린 분일까?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훌륭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실천력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현인이라고 얘기하죠. 성인은 뭐예요? 성인은 이미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궤도에 오르신 분이죠. 그러겠죠? 요범 자신이 그 운명을 바꾸어 이 가르침의 구체적인 수혜자임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내용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정홍법사가 어떤 분이냐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원효범 선생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죠? 총명은 좀 타고났는데 박복해. 그 다음에 이분이 그때 중국에서 뛰어난 명의의 대가들을 몇 명 만났거든.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분은 총명은 한데 안 됐다. 명이 짧다. 그 다음에 늘 가난했고, 이 젊은 시절. 그리고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전혀 안 보였었던 그런 이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나중에 출가하고, 그 다음 이제 이분에 대한 얘기는 또 그 기회를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명을 개조하는 방법은, 그러면 우리는 운명이란 말을 그 과거의 인연으로, 과거의 행위로 인해서 현재 받고 있는 그 과보라고 생각하면 되죠? 과보를 바꾸는, 개조하는 방법은 그 빈부, 그러니까 가난한 상태에서 부자로, 수요, 뭐죠? 목숨이 짧은 상태에서 목숨이 좀 길고, 몸이 허약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이런 쪽으로 등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의 오래된 관심사였다. 전생에 선행을 쌓은 사람은 당연히 금생에 부와 장수를 누릴 것이고, 전생에 악행을 한 사람들은 금생에 가난과 단명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가 있다. 운명은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명리를 이렇게 가서 이제 점을 보거나 뭐 이렇게 그런 데를 가서 물어보면은 어떤 방법을, 운명을 바꾸는 법은 안 가르쳐 주고 이렇게 과거생에 이렇게 뭐를 지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선행, 악행 이런 걸 지어놨다고요. 그러면은 기껏해야 뭐냐면은 새로 무엇을 짓는 방법은 안 알려주고 이 중에서 어느 거를 좀 빨리 작동하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거는 좀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마이너스 통장, 플러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플러스 통장. 그러면
플러스 통장을 얼른 빼쓰는 거야. 근데 빼쓴다고 해서 인생 전체로 보면 어때요? 뭐 더 좋아진 거 있어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 통장 빨리, 적금 부어놨던 거, 적금 부담 말고 떼서 쓰면은 당장은 경제가 돌겠죠. 그 다음에는 채워야 할 마이너스 통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주는, 이 문제, 이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잘 안 가르쳐줘요. 몰라, 방법을. 그 다음에, 이런 데 가서 뭐를 물어보면은 다 좋은데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숙명론에 빠져요. 내가 씌워놓은 복이 이래서, 내 인생의 복은 요렇게 요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요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숙명론적인 자세를 갖추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그 이야기에 이렇게 궤도에 걸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또 약점이 뭐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 중에 다 총명한 건 아니에요. 의사 중에 다 명의가 아니듯이 이렇게 이 명리를 보는 분들 중에 다 관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이 명리를 보든지 아니면 점을 보든지 귀신한테 묻든지 어쨌든 간에 해서 무슨 수를 쓴다 해도 다 밝은 게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자기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요만큼인 사람이 있거든. 요만큼인 분이 있거든. 그러면 질문은 요 범위 안에 거를 질문에 들어올 수도 있고, 요 범위 밖의 거를 질문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절대 어디 거를 물어도 모른다고 말하진 않아요. 다 대답을 해. 그러니까 질문이 이 안에 들어간 거는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질문이 그 범위를 벗어난 거는 그 감당 범위를 벗어난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해. 이건 뭐죠? 되는 대로 뇌피셜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도 구별을 못해. 그러니 말해주는 사람도 구별을 못하니까 듣는 사람은 더 구별할 방법이 없죠. 근데 이 말해주는 사람의 역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이 해준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해준 말에 꼽혀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해요, 자꾸. 숙명론처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이게 크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쵸? 별로 도움이 많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예.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